네, 이번 대선 후보들 모두 정치적 명운을 걸었다고 할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두하 대변인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후보들이 어제 유세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먼저 후보들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두 분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최선을 모두 다 하셨을 거고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할 텐데 냉정하게 먼저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당에 있다 보니까 아마 당내에서 저희 당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제 이 깜깜이 어쨌든 이제 여론조사 금지 기간 들어가기 전에는 약간 박빙 저희들이 열세라고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단일화 역풍이라든지 그다음에 2030 여성들의 어떤 집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저희 선거 중반에는 저희들이 좀 막 역전하지 않았나 보고 있고 결국은 아마 투표율이 저희들이 좀 높으면은 사전 투표율이 보여줬거든요.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지난번 투표율보다 높으면 저희들이 뭐 수치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박빙의 차이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두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보면 그 각 당의 선대본부 지도부들, 책임자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내는데요. 그 부분 보면 뭐 우상호 본부장, 민주당에서는 또 우리 쪽에서는 국민의힘엔 이준석 대표나 권영세 본부장이 뭐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각 당에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사실 여론조사는 계속됩니다. 네. 공표가 금지될 뿐이지. 네. 민주당에서는 민주연구원, 저희는 뭐 여연에서 계속 조사를 하니까 그 지도부는 그걸 받아보니까 수치가 뇌리에 다 남아있거든요. 숫자가. 뇌리에 남아있으니까 지금 하는 발언들이 일부분은 그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전혀 관계없는 수치를 얘기하진 못하세요. 솔직히요. 근데 민주당은 계속 지금 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3%, 뭐 1%, 3%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박빙 우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조금 더 수치를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는 우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일화 순풍이 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이지 이게 투표하고 직결되진 않습니다. 투표해야 바뀌고 투표해야 이기니까 오늘 본 투표를 하셔야 그 부분이 실현이 되는 거니까요. 저희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투표 독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표 독려해서 저희 지지층들이 다 결집해서 투표를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두 분 말씀부터 들어봤는데요. 어제 마지막 유세 현장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 이룬 평화 통일의 꿈을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반칙과 턱과 없는 세상의 꿈을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달린 이 역사적인 대회전의 장에서 마지막 단 한 사람까지 참여해 어게인 2002 승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저와 국민의 힘에게 정부를 맡겨주신다 한들 저희가 일당 독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당과 협치해야 합니다. 좋은 야당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민주당과도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 여러분께 통합을 선사해 드리고 경제 발전 이루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대 비호감 선거 이번 대통령 선거로 끝내야 된다. 양당만 서로 교대로 정권 잡는 시대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로 끝내자. 그러려면 제3지대에 확실한 대안을 키워야겠다. 저는 이런 소신정치의 열망이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단언컨대 지금 세 사람 후보 중에 심상정에게 찍는 표만 대한민국을 미래로 안내하는 표가 될 겁니다.
네, 심상정 후보까지 세 후보의 이야기 어제 들어봤는데요. 오늘 주진희 기자도 여기 나와 있는데 주 기자 어제 그 심상정 후보의 동선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제 심상정 후보는 특히나 그 2030 대학가를 많이 공략을 했는데요. 한번 움직임을 보면요. 처음부터 고려대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네. 한양대를 거쳤고요. 이화여대 앞에서는 2030 여성들을 향해서 호소했습니다. 다음에는 신촌을 거쳐서 다음에 홍대. 마지막 유세는 방금 보신 게 홍대거든요. 네. 홍대에서 유세를 하면서 2030들에게 표심을 호소했었습니다. 네, 각 네. 후보들마다 좀 청년들 공략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도 들으셨는데요.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피날레를 서울 청계광장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가졌습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불과 400m 거리를 두고 총력전을 펼쳤는데 이곳으로 마지막 유세 현장을 선택한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현근택 대변인님. 네, 청계광장이 이제 광화문 광장 옆에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아마 광화문 광장이 열려 있으면 그쪽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뭐 공사 중이어서 청계광장에서 했고요. 뭐 광화문 광장이나 청계광장은 우리 2016년 촛불혁명의 발원지로 유명하죠. 그 당시에 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성남시장일 때 최초로 어찌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지는 지금 나온 것처럼 민주정부 4기를 열겠다 이제 이런 확고한 의지도 있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거 아닌가. 결국은 민주주의가 경제도 지킨다. 그리고 안보도 지킨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위기를 우리가 이번에 어쨌든 뭐 검찰 독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제 그런 어떤 촛불혁명에 참가했던 분들한테 호소한 면이 있고요. 지금 뭐 어쨌든 미래로 나아가자. 그리고 왜냐하면 과거로 이게 사실 뭐 심판 선거라 얘기하지만 이제 과거를 우리가 자꾸 문제를 제기한다고 뭐가 나아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개선시키자. 이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장소와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두하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이제 시청 광장에서 했는데요. 정말 기록적인 인파가 모여서 저희도 그거를 전 직접 가지는 못하고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국민이 불러낸 그리고 국민이 키워주신 윤석열 후보거든요. 그래서 시청 광장에서 국민들과 마지막으로 소통하면서 이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사실 윤석열 후보는 제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토를 종단을 했는데요. 어제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특히 이제 제주도도 아주 남단이니까 따뜻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계절적인 봄 소식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국민들 마음속에도 봄을 제주도부터 쭉 끌고 와서 서울까지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자유와 법치가 다시 바로 세워지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약자가 배려되는 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떳떳한 나라 만들겠다라고 어제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앞서서 사전투표율이요. 36.93%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양쪽에서 저마다 각자의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일단은 호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뭐 전통적으로 사전투표율이 호남이 높게 나왔습니다. 호남과 세종이 높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평균치보다 얼마 정도 높으냐 이제 그걸 저희들이 보는데 지난번보다는 평균치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호남 지역이. 그러고 보면 아마 호남 지역에서 사전투표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아마 호남 지역이 두 가지 같은데 저희 어쨌든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받지 맞고요. 그 전에 보면은 지난번 대선에도 그렇고 뭐 총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대선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20대 초반을 얻었는데 30%까지도 얻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실망한 표 이런 표들이 아마 좀 민주당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근데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뭐 사전투표만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투표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전투표의 뭐 이 수치상만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이 대구라든지요,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보수 지역의 텃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낮았거든요. 이두하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 사전투표 독려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도 사전투표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도 사전투표를 했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후보도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대표도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그리고 저희도 뭐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독려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벌였는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 대구 지역이나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사전투표가 그렇게 뭐 지난번보다 많이 나왔지만 사실 전국적인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저 이제 본투표 오늘 6시부터 하는데 저 투표율을 보니까 대구가 조금 높은 것 같던데요. 그래서 본투표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층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사전투표 저희가 독려하고 나니까 사전투표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실한 선거 관리를 보고 아, 우리 말이 맞지 않았냐. 사전투표가 제대로 좀 관리가 안 될 것 같다고 지지층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본투표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본투표를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자들이 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마침 그 언급을 하셔서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선관위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제 부실 관리를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도 본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소식은 아니고요. 근데 선관위 조직의 특징이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이고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고, 그다음 시도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하고, 그다음 각 시군구 그 선관위원장은 부장판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법관들이 중심이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특징이 비상임입니다. 상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일을 하면서 어찌 보면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무는 이제 사무처장, 사무국장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사실은 장이 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실무는 다 이제 사무국, 사무처에서 하고 있어서 이런 구조가 좀 이번 화를 부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사과가 일단 너무 늦었고 그리고 이게 대해서 사실 책임지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가 사실 그날 바로 나왔어야 됩니다. 육성 사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서면만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전투표 내 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책임자라는 분은 지금 3, 4일 지나서야 이제 사과를 하고 또 기자들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물었을 때 뭐 책임지겠습니다. 아니면 국민의 판단을 받겠습니다든지 아니면 뭐 합당한 처신을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여야 다 책임지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저는 뭐 이해는 좀 갑니다. 왜 그러냐면 판사하신 분들의 특징이 그래요.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브리핑이라든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치 않은 거죠.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엄중한 시기에 좀 선관위의 대처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두하 대변인님은 이게 충분했다고 보시는지요, 사과가? 저희 선관위 역사가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상 독립기구기도 하고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고 각국에서 선거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연수도 많이 오고 이런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선관위 역사가 몇십 년을 후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여러 그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요. 뭐 이렇게 아마 업무도 과중하고 지금 본투표에 만전을 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실 텐데 부실한 선거 관리 또 무능한 모습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5부 요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행적으로 대법관 중에 가장 선임이 이 역할을 맡아왔었는데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계에서는 왜 하필이면 가장 연소하고 경력이 짧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을 추천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지금 현근택 대변인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여당에서조차 적절한 처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일날 그 사전투표 정도면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책임지는 자세로 사전투표 자리하는 날은 출근을 하셨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출근을 못하시면 출근 못해서 죄송했다.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으로 국민들이 전 국민적인 불신이 있을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도 3월 6일 날 성명서를 내서 무능한 선관위, 부실한 선거 관리는 정말 전 국민적인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무시했다. 그래서 정부의 위신까지 손상됐다. 이런 성명서가 나왔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이런 부분 반드시 이 부분 밝혀져야 할 거고요. 저는 그 과정에 상임위원이, 선관위 상임위원이 지금 공석이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는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항의하러 간 야당 의원들한테 난동을 피우는 국민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정권을 행사하는 국민들은 항의를 하고 따질 수는 있지만 난동을 피웠다는 말을 선관위 직원들한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거든요. 국민이 주인 되기 위해서 국민은 오늘 본투표에서 정말 제대로 주권자로서 표를 행사해서 이런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심판 선거를 하셔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실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여야 모두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문제를 남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